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년 연초에 시작하는 엔지니어 업계의 트렌드와 뭐 AX 시대 2026 전망이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뭐 4차 산업이나 뭐 DX를 지나가지고 AX에 왔는데 우선 그 강태욱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데 좀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모든 걸 다 아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AI가 그 기본적으로 속에 뭐 구멍이 난 것들은 다 메꿔주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의 그 육성으로 하는 그 경험과 지식이 더 값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태우 전문위원께서 이제 좀 멋있는 자료를 우리가 먼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봤는데 좀 시작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예,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건설 쪽 파트만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킵하겠습니다. 이 소개는. 어, 2025년도 이제 건설업계인데요. 이게 좀 약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슈가 상당히 많은 2025년도 한 해였고요. 지금 관세 때문에 사실 난리가 아니었던 한 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건설 쪽 분야는 이 안전 문제가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 건 음, 때문에 이제 여러 건의 이제 좀 파급 효과가 많았어요. 경기가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려웠던 승용급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반면에 이제 기회도 있긴 있죠. 이 전쟁 관련돼서 이제 재건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약간씩 언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AI 쪽에 있는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 다 이제 여기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음, 예. 그래서 요게 한 네 가지 정도 노동력, 현장 안전,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건설에 관련된 지속 가능성 이슈, 그 다음에 DX, 이런 어떤 산업 경쟁력. 이게 이제 같이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뭐 하나씩 보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공급망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전쟁 뭐 등등 때문에 다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재값이 상당히 이제 치솟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 관련된 이제 서플라이 밸류도 체인도 이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집 한 채 코스트가 옛날에는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뭐 15만 달러 이상 이렇게 코스트가 그 전에 이제 더 증액되는 편차가 그만큼 더 올라갔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큰 매시브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 자체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관세 따라오잖아요. 이게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다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에 대해서 어, 많은 어떤 세금을 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품값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서버용 반도체 최근에 이제 좀 구매를 하려고 128기가짜리를 봤는데 그냥 가격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몇백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육박하더라고 이게. 뭐 이런 상황이라 예, 상당히 이제 원가 압박이 심하죠.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이제 숙련도 구조. 이거는 뭐 건설 쪽에서 항상 이제 대두됐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한국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어디 그 R&D 때문에 나가보면, 외국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속이 될 수 있을런지 이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시간 폭탄 같아요, 그냥. 이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뭐 로보택스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 장비를 좀 저렴한 비용으로 뭐 몇천만 원대로 만약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뭐 절약은 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건설 쪽에서 이런 장비가 투입된다는 건 좀 약간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워낙 그 외부에 대한 어떤 그 환경적인 영향이 심한 그 인더스트리거든요. 건설은 거의 마지막 끝판왕 정도 느낌일 거예요. 아마 챌린지가 로봇 업계의 어떤 인더스트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더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어떤 그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가해지는 곳에서 이 로봇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고장도 잘 안 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조 환경에서는 아마 처음에 투입되더라도 건설은 제일 마지막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요건 때문에 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뭐 다리가 무너져 구속영장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도로공사 발주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도로 이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 도로공사 등 이제 상위 이제 발주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너무 심해지니까 발주량 자체를 겁이 나서 아무도 이제 매니지먼트 하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 뒷얘기예요, 뒷얘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뭐 제너럴 컨트럭터 같은 곳에서도 당연히 발주 물량을 국내 거는 못 받겠죠. 그래서 해외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아예 이제 이런 리스크를 핸들링 하면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한 몇 개월 됐어요. 요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신입사원 공고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건설 쪽에서는 아예 그 대형 건설사들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AX는 사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업무를 할 때 다들 사용을 안 하는 듯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다 사용하고 있죠. 예, GPT, 제미니 다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브 코딩 툴 같은 거 다 사용하고 있죠. 간단한 바이브 코딩은 GPT나 제미니가 다 해주니까 뭐 음. 엑셀 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사실은 요즘에는 뭐 바보가 된다는 느낌도 차 있어요. 생산성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이전트 시대로 이제 펴나가다 보니 건설 쪽에서는 데이터 센서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건설하는 그 어떤 관련된 그 마켓만 해도 그 사실 뭐 자재라든지 아까 이제 뭐 어떤 그 뭐 원재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구하기 어려워서 난리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다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쪽 같은 경우에는 마켓 사이즈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쪽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는 좀 기회를 좀 우리가 이제 잡고 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음, 전쟁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이제 어쨌든 빨리 끝나야죠. 끝나면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쪽에서의 최대 수혜주는 아마 건설이 되지 않을까. 다들 기대는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 물밑 작업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건설 쪽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되면 아마 그냥 뭐 기존처럼 도시를 뭐 쉽게 이렇게 뭐 사람 거주하는 정도로만 만들어서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빌딩 같이 산업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국의 산업을 이제 좀 약간 그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첨단 위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레시피를 꾸며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같이 이제 연계되는 산업 쪽 같이 이제 마켓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외에 뭐 다른 곳에서 나온 그 어떤 그 뭐 2025년
이 전망 같은 것도 여기 이제 이렇게 타이틀 찍어보시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죠. 예, 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뭐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AI 쪽, 그다음에 BIM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진행이 많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이미 이제 약간 성숙하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긴 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관주도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현장과 그 다음에 이상과의 어떤 괴리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회나 협회 뭐 아니면 이제 관계기관 통해 가지고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만큼 지금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전면 발주가 되긴 됐는데 실제로 전면 발주 컨셉으로 이제 뭐 가게에는 좀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토이는 건설 쪽에서 같이 연계되는 이런 어떤 뭐 BIM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인데 옛날부터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근데 AI가 되면서부터 이게 좀 약간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이 이미 이제 제조 쪽에서 돌아가고 있고, 로봇을 학습하게 사용되고 있고, 피지컬 AI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건설 쪽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로봇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언급했던 그 정도의 어떤 안드로이드 정도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각 공정에서 특화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타이, 그 어떤 철근을 이제 이렇게 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천공하는 거, 뭐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미장 로봇, 그건 옛날부터 나와 있긴 했지만, 아니면 이제 페트롤 돌면서 주변에 이제 좀 약간 뭐 위험한 어떤 장소라든지, 뭐 아니면 현장의 상황을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뭔가 그 AI와 연계해서 뭐 시공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스캔, 뭐 그 스마트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그런 쪽의 어떤 로봇들이 이제 특화된 로봇이죠. 그런 거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좀 AI 쪽에 좀 맞춰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예, 약간 보면요. 일단 이제 빌드 디오티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든지 카메라 이미지 영상만으로 주변의 객체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공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냅니다. 예, 이런 어떤 업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림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잠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다라든지 이런 장비에 그 다음에 관련된 GPS 장비를 다 달아가지고 스캐닝하는 이런 어떤 식으로 어,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을 이제 패트롤을 돕니다. 이렇게 정보를 모으죠. 모은 정보를 가지고 시공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플랫폼으로 엮어서 사용자가 챗GPT한테 뭐 물으면 현재 이제 시공에 관련된 그 어떤 진행 단계 중에 뭔가 애노멀한 이상 패턴이 있는지 알려줘. 뭐 세이프티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 뭐 이러면 이제 각각 거기에 대한 앤서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화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보면 여기 이제 오토데스크에 그 한 이제 솔루션 화면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채팅창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모델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궁금한 걸 물으면 예전에는 이걸 각각 클릭하고 아니면 셀렉션해서 필터링해서 찾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그걸 이제 즉석에서 알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음. 요거 이제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AI 쪽에 전개를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식의 유지 케이스가 앞으로는 될 것 같거든요. 현장에 있는 센서 데이터를 뭐 BIM 같은 어떤 링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였고 AI가 있어요. AI가 이제 이런 정보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하고 엮어서 이제 필요한 의사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어떤 유즈 케이스는 스마트 건설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서 그 다음에 에이전시가 A 안이 좋은지 B 안이 좋은지 대안 비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때 AI 에이전트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것도 뭐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질문이 있다고 쳐요. 사용자가 이제 현장이 세이프티해?
현장의 어떤 그 시공에 대한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 사이트를 이제 인스펙션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위험한 것들은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AI 에이전트가 LMM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툴이죠. 예를 들면 현장의 사이트 정보, 작업 영역에 대한 정보, 뭐 현장에 어떤 그 센서 데이터가 있고 그 센서 데이터를 어디서 얻은지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LMM하고 붙여가지고 연결해서 에이전트 방식이죠.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앤서해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 쪽은. 네. 공유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공유 중지 할게요. 네. 다음 분이 이제 그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순서상. 네, 조 박사님 멘트 하시고 진행하시면 예, 될 것 여기다 보니까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랑 그 에이전틱 AI.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그 오토데스크 같은 데서 나오는 그거는 그 전문 AI, 에이전틱 AI로 다 만들어져서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와 그 일반 제너럴 뭐 챗GPT처럼 제너럴한 LLM과 어떻게 그 가운데 있는 AI 에이전트로다가 막 섞어서 사용해서 원하는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감각서가 볼 때 올해의 어떤 그런 솔루션과 왜냐면은 이 현업에 있는 사람 뭔가 문제를 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더 편하게 해주려고 더 뭔가 하려고. 그랬을 때 어떤 좀 인사이트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많이 이렇게 아, 네. 해봤으니까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그, 뭐야, 인사이트는 이제 나중에 요거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음, 예, 일단은 AI는 지금 뭐, 다들 느끼다시피 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고요. 음, 그 다음에 저 연구원 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머리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이제 건설 쪽 때문에. 건설은 사실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AI라는 첨단 기술이 호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기후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공장처럼 이제 거대한 동을 만들어서 안에서 이제 시공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건설 연구단에서 이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지금 뭐 2단계 기획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계에서 이게 뒤처진 AI 어떤 유즈 케이스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이나 뭐 대기업들 있잖아요. 에서도 자체적으로 DX팀 조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버린 AI 얘기가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챌린지 중이죠. 지금 대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국내에 이제, LMM, 토종 LMM을 만들겠다고 이제 모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자체보다는 LMM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뭐 제품이 판매돼가지고 큰 매출을 올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자체로 임팩트가 커서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엔비디아 GPU 뭐 그다음에 램 같은 거 이제 뭐 구입하는 것조차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게 통계 현상까지 벌어져가지고 뭐 이런 느낌이라 뭐 지금은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뉴스로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나한테 어떤 브랜딩이 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어떤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상당히 짧게 나온 부트캠프 같은 게 있어요. 바이브 코딩 같은 거. 음, 그런 것들은 그 기회가 되면 이제 뭐 만약에 회사에서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연차라도 며칠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나중에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다음 발표를 해주시죠. 그럼 전가요? 네, 상무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네. 보이네요. 네. 어, 제조 IT 부분인데요. 이쪽은 실은 뭐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좀 포괄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제 생각과 제 하던 일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나를 놓고 보면 여전히 AI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이 시장에 키워드가 있고 이게 기업은 이제 생산성 제고와 효율성 제고 때문에 원가에 굉장히 여전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용을 줄이는 거가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고 화두고 일반 대기업 생태계를 보면 협력사들은 이제 비용 절감에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로봇이라고 하는 거가 또 있지만 뭐 저성장 시대에 또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때문에 또 제일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 제조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느냐가 또 화두가 있고 그 화두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험 이야기도 있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AI를 쓰면 이게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어 최근에 들은 거는 AI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도 사실 주저하고 있고 그 정확하게 뭐가 기업한테 중요하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어, 기존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정확하냐 뭐 이런 것들도 기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엔지니어링 AI 적용하는 이야기는 계속 뒤에 나오니까 한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현 박사님이라고 아마 인터넷에서 뭐 SNS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작년에 좀 스터디를 많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오프라인에도 가보고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좀 보고 그런 모임에도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이재현 박사님이 공유한 거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조사가 어떻게 쉬워졌냐를 설명하는 장표인데 이제 우리가 보는 AI에서 PDF 텍스트 읽고 프롬프트 넣고 우리가 원하는 걸 조사하고 그다음 보고서 쓰고 문서 출력하고 뭐 이런 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제조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 리서치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런 또 장표도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떤 형태로 실제 그 AI가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도 있지만 이 검색을 하고 작성하는데 프롬프트 설명하는 부분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도 품질이 또 달라진다 그러고 실험 연구자 행동에도 여전히 또 AI가 써서 또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프로세스에서도 지금 뭐 AI가 잘 쓰는 데도 있고 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LLM 쪽으로 가보면 요즘 뭐 A2A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용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접목할까 또 하는 것들이 또 메모리 저장 기능도 나오고 그래서 이 또 연구하는 쪽을 보면 또 더 깊숙이 들어가서 AI가 또 많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히 설명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AI가 이 전반에 많이 돼 있고 연구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기존보다는 뭔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는 쪽으로 스마트 엔지니어링 제조 쪽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를 놓고 봤는데, 제가 조 박사님 향수를 위해서 왼쪽에 어, 뭐 복합 이거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복합이 93년도에 이 정도 데이터를 보잉 777 띄우면서 이거 보고 뭐 또 많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 이제 2013년에 가보면 어, 우리가 볼 때 이제 디지털 목화받은 시절, 우리가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표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졌고, 또 2018년까지 가보면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특히 디자인 리뷰 뭐 이런 용어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리뷰하는지 우리 굉장히 이런 쪽으로 많이 회사들이 고민하고 뭐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정도 해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까? 예. 그래서 2022년에 르노에서 만든 이 영상인데요. 뭐 디지털 트윈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업무에 적용될까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실제 물리적 모델하고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일에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를 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막연히 이제 뭐 어떤 결과물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제 모델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아는 디지털 모델이 중심에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또 미래 디자인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보면 디지털 도구들은 지금도 이렇게 뭐 우리가 엔지니어링, 이 시뮬레이션이 또 제일 많은 화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움직이게 되는 게 있고, 이 데이터 가지고 각각의 요소별로 어떤 영향으로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이제 VR 쪽도, 시뮬레이션 쪽도 많이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기업에서도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사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든지, 정말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디지털 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영상을 보면, 외국 기업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디지털에 대한 역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은 다 온라인 리스트되고, 특히, 제일 주안점은 이런 회사들이 다 클라우드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라든지 디지털 트윈에 갈 때는 길목에는 클라우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버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기술 쪽에서 제조기업에서는 디지털 트윈 쪽으로 항공 쪽은 제일 앞서간다고 보면 되는데, 디자인 투 오퍼레이션이라는 캐치플레이를 해서 유럽에서 그 솔루션, 그다음에 제조사, 뭐 학연, 학교 이런 데서 공동 연구를 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디자인을 가지고 오퍼레이션까지 가는데 여기에는 뭐 AI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활용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
온라인으로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AI를 써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로 돌아와서 현대자동차가 해마다 이제 이프레스트하고 제조기업의 제조 솔루션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피지컬 AI, 뭐 로봇입니다. 로봇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교하게 끊김이 없이 예,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강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로봇, 여기 용접 티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모습들이 현재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실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솔루션 회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제 영상을 여러 개 봤다가 제가 이건 다 구글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검색 재사용하고 뭐 찾는데 활용하는 쪽으로 AI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제품에 어,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비용적인 요소와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뭐 협업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에 너무 뭐 포커스가 되는 것보다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짐에서도 이쪽 AI 부분에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계하면서 코파일럿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설계로 바로 어,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솔루션사들이 AI란 것들을 각각의 CAD나 시스템에 이미 접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그래서 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티칭한다든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AI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서 설계의 오차 범위를 더 줄인다든지 문제를 더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산 상사에 AI를 적용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제 PT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플랫폼 서비스를 여기에 뭐 UI 측면,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에서 각각의 시스템에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ERP나 PLM 시스템에는 이미 이제 반영이 돼서 고객은 라이선스를 도입하면 쓸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제 우리가 뭐 제가 노트북 LM에 이거 그래 달라고 이제 자료를 많이 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아래쪽에 4개 회사를 보면 뭐 자사가 갖는 시스템의 특징에 그다음에 그 특징의 기반으로 이제 AI를 계속 그 현업에 관련 고객사에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제일 앞서가는 회사가 아마 SA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AP는 이미 2024년부터 저거를 이제 적용해서 발표를 했고 PLM은 이제 그게 따라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단어를 보면 PLM은 예전에는 이제 기록을 잘 보관하는 형태로 생각했는데 이제 지능형 서버, 비서라고 하는 명칭이 뭐 많이 나온 것들 보면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단어 쪽에 기업이 가장 어려운 점이 클라우드의 사스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 뭐 보안 측면이라든지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싼 비용으로 그 한 10년 동안 하드웨어를 썼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에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이제 월별로 과금이 처리가 되고 또 라이센스도 구독형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6년에는 뭐 이제 지난주에 CES가 끝났죠. 뭐 혁신가들의 등장, 이노베이트 쇼업으로 명칭으로 됐는데 피지컬 AI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뭐 젠슨 왕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키워드를 넣고 보면 AI가 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모든 한 단어를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그 보여주는 움직임의 핵심으로 이제 등장이 됐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비용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이 영상은 지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고요. 이제 현대자동차를 보면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와 같이 로봇을 이 기업의 가장 큰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뭐 노조도 있고 뭐 많이 있을 텐데 어, 저기 샤오미는 다크 팩토리라고 합니다. 이제 불 꺼진 공장에서 로봇이 불빛이 없더라도 행동하는, 제조를 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보면 기업의, 어, 어떤 기업의 제조 생산성에는 많이 혁신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여전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미래 엔지니어링에 어떻게 접목을 해볼 수 있을까를 놓고 보면, 이제 뭐 앞에 건설에서 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전방위로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 미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설계 쪽하고 생산, 서비스 부분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까를 놓고 보면, 설계는 이미 나왔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많이 이제 발전됐고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설계는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 생산의 품질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어, 카이스트 장 교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큰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할 거냐라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냐, 가치냐, 뭐 어떤 혁신이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원래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는 거가 이제 코파일럿 이 부조종사입니다. 제가 설계를 하는데 옆에서 붙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 나의 설계를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크게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언맨 영상입니다. 이게 2008년도 건데, 자, 과연 2008년도에 이거 나오면서 이때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 했는데 여전히 이 영상 속에 있는 상황은 이제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됐지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 보면 진정하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트윈의 뭐 피지컬 AI의 어떤 이정표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자비스가 우리 보면 에이전틱 AI가 발전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3D를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전히 힘들고 또 옆에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가 조립에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올 건가. 언젠가는 이런 모습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원래 CS2026은 이제 피지컬 AI로 가면서 가장 큰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뭐 자비스와 대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테스트라든지 모든 과정들이 어 우리가 이제 꿈꾸고 있는 뭐 피지컬 AI 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뭐 뒤에도 영상이 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설계를 뭐 쉽게 바꾸고 이런 조립이라든지 순서를 바꾸고 이제 이걸 테스트해서 실제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발전되면 우리가 꿈꾸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떤 일이 좀 발생할까를 놓고 보면, 생성AI에서 에이전틱 AI 기업에서 접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 에이전틱 AI를 공급할까라는 거가 또 하나 좀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솔루션 회사들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AI를 접목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미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정말 AI를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클라우드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고려하시는 것들이 올해의 큰 이정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우리 우리 엔지니어링 시대에 어, 아주 변화를 준다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까를 놓고 보면 이제 업의 본질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또 왜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AI와 협업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AI가 화두인데, 이제 AI의 약간 본질은 약간 좀, 그, 안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트레이닝 시키거나 뭐 이노베이터들은 AI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AI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AI가 도구일 뿐인데 지금 사실은 캐드나 뭐 이런 PLM 회사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솔직히 현업에서 특히 이제 약간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대기업들이 대기업은 클라우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벤더들을 보는 입장이 어떤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야, 만들어 갖고 와. 더 나은 걸 가져와. 내가 돈을 할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가져와.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야,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니네들 이걸 도와줘서 우리를 하게 해줘. 이러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AI 이런 솔루션한테 좋은 질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AI가 뭘 도와주면 될까를 했을 때, 어, 쉽게 보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설계를 어느 수준까지 해주기를 원한다든지, 음, 그런 것들이 그 현업이 정말 원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지금 아이언맨도 봤지만 저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기술로 솔루션으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인데 뭐 저런 것들을 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또 한국 기업의 현업분들이 요구사항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들은 어 이제 외국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학계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쭉쭉 가는 방면에 음. 우리 기업은 바로 이제 그런 학계라든지 이런 것 이제 같이 엮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고객하고 그냥 제 솔루션사가 바로 붙어서 뭔가 충치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돼서 조금 외국 기업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발표를 해주시죠. 네,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에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제품 디자인 그쪽하고 이제
3D 프린팅 쪽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짧게 요번 이제 2025년도에 이슈하고 또 앞으로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3D 프린팅 산업은 30년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던 우리 프로토타입 아시잖아요? 이 프로토타입 제작에서 이제 최종 부품 양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체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도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최종 부품을 양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도 가능한 그다음에 이제 대량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볼륨도 상당히 커졌어요. 이번에 이제 작년 2025년 11월에 있었던 그 독일 펌넥스트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볼륨이 커진 3D 프린팅하고 또 첨단 소재들, 그다음에 이제 환경의 서스테이너블 같은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한 어떤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쪽으로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3D 프린팅이 AI에 묻혔었어요. 묻혔다고 하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은 워낙 이제 미디어에서 어느 포커스를 맞추면 모든 걸 다 전에 뭐 했는지 다 까먹고 이쪽으로 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예측은 됐지만 워낙 파급력도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에 국한돼 있는 이슈로 볼 때 우리 적층 제조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지에 속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CES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2026년 CES는 3D 프린팅의 새로운 중흥기를 열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우리 로봇이죠.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리얼 환경으로 넘어오는 어떤 오브젝트, 즉 피지컬한 어떤 형태나 제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쪽에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보았습니다. 휴머노이드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관련된 것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하에 아마 그 AM 적층 제조 기술이 경량화를 위해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쓰일 거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 그동안 이제 AI가 가상세계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CES가 우리가 이제 AM 산업, 적층 제조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준 계기가 됐고, 특히 파급력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보틱스 쪽 있잖아요. 우리가 로봇 쪽은 워낙 산업용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일본하고 한국 뭐 이 정도가 산업용 로봇 인스톨면이나 사용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어떤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으로 가는 이 현대 자동차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 휴머노이드는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쓰겠죠. 뭐, 중국에서 워낙 이제 그런 관련된 소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만든 일하는 손과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가정으로 들어오는 로봇에 일하는 이 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디자인적인 어떠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제조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부품 양산 체제로 돌입하는 이런 시점에서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았다. 그리고 피지컬 AI가 이런 어떠한 수혜주로 아마 작용할 것도 같고요. 한국에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으로는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투자 받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음. 또 위로봇이나 뭐 로보티즈 같은 그죠 액추에이터 만드는 전문 기업도 많고 이 외에도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3D 프린팅을 접목해서 최소 시제품이나 구동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쪽은 무궁무진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3D 프린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부품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활기를 더 띨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도 매년 9%에서 10%, 2033년까지는 약 20% 이상의 성장을 할 거라 예측하고 있거든요. 야, 한국 시장에 비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보고 물론 해야겠지만 3D 프린팅은 이제 그런 확실한 양산 체제의 어떤 중요한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2025년이나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홀러스 리포트에서 밝힌 2025년은 약 40조 시장에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번 연도죠. 2026년은 50에서 6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3D 프린팅도 이제 돈 버는 사업이 이제부터 조금씩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 7천억 정도, 7,500억 정도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1조 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시장 규모 예측 모델이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 대부분 10% 최하, 많으면 15% 이상 성장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뭐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출처가 나와 있는 것들의 지표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여기서 요번에 저희가 이런 다양한 피지컬 그 AI 쪽에 시장을 좀 발굴하고 좀 매진을 하면 저희 국내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래 한국이나 외국이나 비슷한데요. 우리가 전략기술 로드맵을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 산업이죠. 항공 우주하고 국방, 그다음에 이제 의료, 자동차, 에너지 요 부분이 가장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슈퍼헤비 부스터에 들어간 스페이스 들어간 엔진 있죠. 부스터 엔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층 제조 중에 DFAM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파트 통합을 이룬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엔진 랩터 1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해 보이죠. 뭘 이렇게 막 씌우는 것처럼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만큼 고장에 대한 문제도 많았겠죠. 그러나 이제 랩터 3에 오면서 적층 제조에 이렇게 아주 기술이 정확하게 접목이 돼서 이렇게 다양한 부품을 통합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요 경량화를 비롯해서 파트 통합을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들이 잘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산업은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막 시끄럽지 않아요. 3D 프린팅 산업은.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쭉쭉 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보면은 실제 성장에서는 차트를 보시면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예, 보시면 이제 요 AI 기반 요 보시면 머티리얼하고 이제 프린터 세일즈하고 그다음에 프린터 서비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세일즈가 있는데 실제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프린터를 만들고 이런 시장보다는 이제 프린터 서비스 쪽이 확장이 되고 있고 작년에 주춤했죠.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의 아시아 중국 쪽에 3D 프린팅의 서비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 주자들이 특허가 풀리면서 다양한 종류의 경쟁력 있고 가격, 성능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장비들을 내놓기 때문에 아시아 쪽, 특히 중국을 기준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계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냈다면 앞으로는 이제 기계보다는 그 프린터를 이용한 그다음에 그 서비스 또는 인공지능이 활용돼서 같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성장이 가속될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 3D 프린팅 쪽도. 당연히 이제 AI 기반 공정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 또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 이제 기반 DFM 설계 소프트웨어도 아까 앞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통합이 돼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디지털 보안, 뭐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들도 AI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3D 프린팅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디지털로 이렇게 파일이 교환되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보안 강화 이런 것들이 AI가 접목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기반 당연히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또 물건의 정상 유무를 또는 불안정 유무를 탐지할 수 있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 데이터 관리 쪽으로 특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공정 최적화는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 포맷 요번에 이제 그 새로운 또 기술적 진화는 원래 앞서 있었지만 점점점 이제 대형 포맷의 이런 폴리머 프린터라든가 금속 프린터 이런 것들 계속 진전되고 있다. 요번에 이제 그 전시회 그 폼넥스트 대에서도 대형 이렇게 볼륨이 큰 2m 이상, 1m 이상의 또는 고속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금속이나 폴리머, 레진 프린터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항공우주 쪽은 뭐 수년 전부터 이미 안정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와이어를 이제 합금을 녹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대형 이런 구조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에 들어간 부스터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소재 혁신을 들을 수 있는데 소재는 사실은 금속은 한 44종 정도 이 되고요. 일반 소재는
폴리머 같은 걸 포함해서 전체로는 한 360종의 소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 그죠? 인체 적합성 소재, 이런 것들 위주로 고부가 가치 소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아주 극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알루미늄, 뭐 타이타늄이라든가 또 스테인레스 서스,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구리 합금, 네,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권선이라든가 발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경량화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 합금도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마그네슘은 워낙 가볍고 또 견고하기도 하고요. 또 진동을 또 이렇게 완화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로봇의 구조체를 만들 때 이 DFAM 기술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아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커스터마이즈된 로봇 소재가 아마 쓰이게 될 겁니다. 한국에도 물론 이 분말 공급 업체가 있고요. 외국에도 한 20여 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3D 프린팅 소재는 뭐 가격을 떠나서 다양하게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소재 쪽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이제 생태계 변화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장비 중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장비를 팔아가지고 어떤 이제 장비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서 또 이것이 인공지능과 결부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시스템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결합된 통합 생산 시스템으로 대부분 이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디맨드 및 지방 분산형 제조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 실제 조금씩 조금씩 요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부품을 여기서 이제 그 설계 데이터만 있으면 어떤 곳에 제조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뭐 물류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쪽에서 생산하는 이런 분산형 제조가 확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생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절약할 수 있죠. 물류 창고라든가 또는 에너지 소비도 줄여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온디맨드나 지방 분산형 제조의 가속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쪽에 당연히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소재,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방법, 공정 관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6년 적층 제조 간단하게 산업 전망은요. 무엇보다도 소재, 특히 분말 기반의 소재들 약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폴리머 소재라든가 이제 그 우리 나일론 같은 파우더 소재들, 기능성 파트를 만들 수 있고 또 금속과 같은 경량화 금속을 또 사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보다 많은 수요가 약진이 좀 예상됩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모형 만드는 시대에는 프로토타입 개념 때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음, 우리 그 SLA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재 단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아마도 이제 많은
자로 이제 조금 더 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및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팅 AM 적층 제조 쪽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에서 물리적인 제품을 만드는 시대로 드디어 뭔가 비즈니스 포인트가 생겼어요. 군사 무기라든가 한국이 또 강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드론, 휴머노이드, 네, 이런 것들 로봇, 스마트 가전 쪽이 새로운 기회 창출의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가 3D 프린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3D 프린팅은 이제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예, 참고로 이미 국제적인 리포트에 저가 3D 프린팅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이제 보고서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수천 대의 데스크탑으로 작은 프린터 팜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한 온디맨드 로컬 제조의 활성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장기적으로 이런 잠재력을 좀 잘 가늠해서 한번 이 시장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장비, 반브랩이나 크리얼리티 이런 작은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소재 또한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게 요즘 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프린터들입니다. 예전에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저가는 말 그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산업에서는. 그런데 이 사이즈도 커지고, 네, 그 다음에 매우 고속으로 품질도 만족스럽고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어, 이런 비슷한 류의 방식의 큰 장비를 받았던 그 장비들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회사들은 분명히 다음 그림을 조금 더 큰, 볼륨이 큰 개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재의 다양성도 이 보급용 시장을 확대한 계기가 됐는데요. 중국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중국 장비하고 잘 맞아요. 재료도 싸고 또 재료도 경쟁하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성이 한몫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가 인쇄 공장 프린트 팜이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빌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슬란트 미국에 유명하죠. 네, 거의 1000대 이상의 프린터를 가지고 소비재 제품을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프루사 리서치도 체코의 700여 대의 장비를 가지고 유럽의 최대 규모죠. 물론 프린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보이즈랩 스웨덴 같은 경우도 한 600여 대를 가지고 유럽을 이쪽 시장을 가져가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그런 이런 상황에 맞춰서 돈을 버는 곳이 있어요. 3D 프린팅 가지고, 저가형 프린터만 가지고, 아웃 오브 다츠라든가, 미국의 우주, 겐트리, 위클리즈. 위클리즈는 작은 장난감인데, 한 3,000대의 보급용 프린터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요. 겐트리도 1,500대 정도를 가지고 아주 품질 좋은 조명을 생산합니다. 1년에 15,000개의 조명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후처리 기술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작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안정적인 조명을 만들고 있고요. 아웃 오브 다츠는 매우 유명한 회사기도 합니다. 여기도 한 1200대 정도, 초기에 한 400대, 300대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이제 장난감 우리 아시죠? 아트창을 이제 퀄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레저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은 이따가 한번 드리겠지만, 에, 3D 프린팅은 분명히 양산 개념으로 이제 전환은 되었고,
또 인공지능과 결합된 설계 기술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또는 경제적인 또는 경량화 또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과 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갖춰졌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3D 프린팅의 좋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 접근이고요. 뭐 워낙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 아마존 애쉬라든가 페이트론 같은 걸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장황하게 길게 추가로는 못하지만 우선은 핵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이제 피지컬 AI 시대는 3D 프린팅이 그 잠재력을 다시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급용 프린터 보급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그, 저기를 보시고, 옆에 채팅창을 보시고, 예, 그, 예. 자기가 그 대답할 수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세 개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사실은 그 지금 이제 AI가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AI를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요새는 인공지능에서 일루시네이션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제 이게 초창기에는 막 엉뚱한 대답도 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약아졌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 너무 업데이트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뭐 가르쳐 주면 그 사이에 또 막 한 2, 3, 한 2, 3개월 사이에 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매번 유튜브들이 요번에는 이거 나왔다. 요번에는 뭐 오픈 AI가 근데 계속 써보면은 우리 그 사용자가 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돈 내가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야, 이거는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요거는 됐는데 요게 문제가 있어.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최근에 제 지인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음, 에피소드 하나 하게 되면 예,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뭐 예, 취소해달라 뭐 그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호텔. 예. 근데 이게 엉뚱한 거를 취소해서 그게 좀 낭패를 봤답니다. 어, 그래서 그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리스크가 있네요. 그게. 예, 그,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얘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까 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그냥 에이전틱이 돌아버리면, 실행이 돼버리면, 그냥 나의 의도 관계없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예. 거죠. 예, 또 원래 예, 그 뭐야, 할루시네이션 관련해가지고 예, 사실은 에이전트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검색 증강 기법이라고 RAG라고 하는데 음, 그게 이제 사실은 거의 라이브러리나 툴 정도로 나와줘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음, 베이스로.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이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관련된 이제 그 도메인 영역에 음, 그 이슈들을 개선하는 어떤 컨텍스트 정보가 많이 모이면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약간 설익은 기술이라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할루시네이션을 핸들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음, 있었는데 이걸 기술해줘라고 하면 막 LM이 헛소리 하잖아요. 음, 요즘에는 그렇게 헛소리 안 하잖아요. 이 밑에 이제 다 컨텍스트를 다 모아서 집어넣고 리얼타임 어떤 그 정보도 데이터도 웹 검색해서 다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이건 조만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는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계속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면 사실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체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스텝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점점 지금 기술 발전 상황으로 보면 데이터가 많이 모아지고 컨텍스트가 많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그 특정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좀, 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바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그러면은 인간이 이제 제가 뭘 물어봐 AI한테 물어보니까 AI가 계속 변명을 하더라고요. AI 때문에 인간이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그 AI로 인해서 사회 조직이 변하기서 사람이 그 잘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는데 야 내가 싹 들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AI라는 거가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 거가 아닐까. AI가 있기 때문에 니들 필요 없어. 근데 사람이 그 사실은 직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또 소비자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을 기업은 당분간은 AI 핑계 대고 잘 나가는 기업도 막 자르는 것 같아요.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런 이 지금 여기 듣는 분들이 AI 때문에 내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하려면은 또 어떤 방향이 있나 한번 좀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세 분 중에 아무나? 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모임을 가보면 이야기가 나온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의 뭐 상무님 레벨에 계신 분들이 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처음 MZ 세대들이 AI를 너무 잘 쓰니까 음. 그대로 가져오더라. 안 그쵸, 잘 바꾸고. 써줘요. 예, 그래서 지금의 기술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인하고 리뷰하고 음, 자기 걸로 채워가는 사람이 이제 그 실수를 안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AI는 내가 그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력을 이렇게 막 채워줄 수 있잖아요. 음,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나의 정보에 업데이트하고 맞춰가는 거가 사실 필요한 거지. 근데 뭐 바로 쓴다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그런 염려를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상무님 말씀은 여전히 이제 그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음, MZ 세대들은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음. 그냥 그 사람들은 AI를 그냥 검색기처럼 사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거 뭐 그냥 스마트폰에서 물어보고 가져왔는데 뭐 그걸 뭐 저기 쓰시려면 쓰시고 말려면 마셔 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 그 정보에 대한 확신이나 그 검증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윗분들이 또 그걸 또 찾아보고 검색을 하거든요. 확인하고. 음,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만든 다음에 구글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근데 구글 자체도 AI가 이제 구글 검색에 AI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좀 할루시네이션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하나 있긴 한데 만약에 그거 자체도 만약에 AI가 있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옛날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요새 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그 스레드, 디지털 스레드인데 AI가 어떤 그 인간은 약간 좀 천재적인 인간이나 약간 좀 괴팍한 인간은 모든 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계를 할 때, 아, 나는 옛날에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할 때, 제가 볼 때 최 교수님도 3D 프린팅을 딱 봤을 때, 나만의 그 오랫동안 관통하는 어떤 지식의 흐름이 있는데, AI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AI는 그냥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근데 사람들은 특히 뭐라 그러나 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흐르는 그걸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저희가 이제 그 설계할 때나 뭐 PLM 할 때나 디지털 트윈 할 때 스레드가 필요로 했는데 저는 AI를 하다 보니까 스레드가 절대 AI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요새 확신이 좀 많이 오는데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은 그 우리 지식을 스레드 해서 AI한테 전해준다면 AI가 일루시네이션. 왜냐하면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요. 진짜 내가 인간처럼 느낌으로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콘텍스 이런 게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일루시네이션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강 박사님 말한 대로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고쳐주는 거 가지고는 아, 이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거는 하나씩이고 전체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또 뭐 6개월 후에 또 많이 발전한 다음에는 또 한번 이걸 가서 그동안에 또 확인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오랜만에. 일단은 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연도 사업 모두들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우리 뭐죠? 그 할루시네이션, 스테이션, 네,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이죠. 네, 할루시네이션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디자인 쪽하고 또 디자인에 많은 인공지능 툴이 이미 엄청나게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디자인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문서 검색이나 아이들이 과제할 때, 아까 이제 MZ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도 사용하면서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첫째는 속도라고 보거든요. 음, 속도가 워낙 빠르게 나한테 뭘 답을 해주면요. 그걸 맹신하게 될 수 있는 우가 있어요. 그거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레드나 이런 개념적인 관통 능력이나 통찰력이 없는 어떤 지식 베이스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접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훅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윤리라든가 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한 할루시네이션 자체가 다르게도 생각되어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강태욱 박사님 말대로 이게 좋아지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은 지배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검색 언어처럼 쓰게 되는 시대가 와버려가지고 바로 믿는 이런 필터링이 좀 덜한 상태에서의 이런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여튼 이번 연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조기업이나 어떤 뭐 제안이나 솔루션 가보면, 클라우드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작년 후반부터 기업들이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로, 어, 바뀌는 게 있고요. 대신에 안타까운 거는 기존에 레거시에 많이 갖고 있던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클라우드가 돼야지 되는 그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그 뭐 개인적인 건데요. 이제 다시 솔루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험으로 어 이제 뭔가 커버가 됐다면 이제 핸즈온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해봐야지 된다. 그래서 요즘 그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가 팔란티어, 뭐 주식도 팔란티어가 뜨긴 하는데, 팔란티어 FDE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온라인으로 오픈이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더니 조 박사님 이야기 디지털 스레드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다 연결해 줘야 된다. 근데 연결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해줄 건 없는데 우리 기업이나 저 사람들이 너무 요행을 바라지 않는가. 왜냐하면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기능을 통해서 빨리 뭔가 내가 하지도 않지만 그냥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제일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그 확실한 실행을 하는 어, 시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올해는 그 몇 년 동안 뭐 AI 공부들 되게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뭐 지금도 한 5개인가 6개 돈 내고 쓰는데 올해는 그 얼렌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배운 다음에 네. 애를 떼버리고 벌겠습니다. AI 가지고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올해 여기 들으신 분들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